52. 응급처치 마이너스 소아응급 상황. 1. 아이가 뜨거워요.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엄마라도 아이가 갑자기 눈을 뒤집고 입에서 거품을 내고 손발을 덜덜 떨며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워 경황이 없지만 경련이 멎으면서 아이가 정신이 들고 엄마도 정신이 들면 혹시 우리 아이가 뇌전증이 아닐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은 열성 경련이라고 합니다. 열성 경련이란 보통 5살 미만에서 나타나며 높은 열 때문에 뇌세포에 전기가 과도하게 흐르는 상태가 되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눈이 돌아가고 몸이 뻣뻣해지고 팔다리가 발작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열성 경련 시 어른들이 아이를 깨운다고 팔, 다리를 주무르거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민간요법으로 아이의 손을 따거나 아이의 몸을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뇌세포에 큰 자극을 받는 상태이기에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더 큰 자극을 주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에 대처하려면 먼저 아이의 손을 따거나 몸을 흔드는 등 자극적인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하며 5분 이상 지속되는 경련은 아이의 뇌세포 손상과 함께 전신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열성 경련을 할 때 부모가 명심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병원으로 들쳐업고 뛰어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경련을 하는 아이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병원으로 옮기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잘 받쳐주지 못하면 목뼈를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2. 아이가 떨어졌어요. 성인 심폐소생술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소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역시 성인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소아의 심정지 확인 후 주변에 도움을 청한 후 119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아의 어깨를 흔들어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는 경우 주변 사람에게 119 호출 및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올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인 경우 1분간 심폐소생술 시행 후 응급기관에 연락합니다.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해야 하는데 압박할 위치는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의 정중앙의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한 손으로 손바닥의 아래 부위만을 환자의 흉골 부위에 접촉시키고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흉골이 맞닿는 부위와 수직이 되게 위치합니다. 소아의 경우 한 손으로 분당 10만 120회 이상의 속도와 45cm 이상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눌러줍니다. 후에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하는데 호흡이 없으면 환하의 기도를 유지한 채 1초간 구조호흡을 하며 가슴이 올라오는 정도를 봅니다. 2회 연속 시행하는데 소아의 경우는 입대 호흡을 하도록 합니다.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소아 심폐소생술과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의 의식 또는 호흡이 없을 때,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을 때, 비정상적인 호흡 또는 경련 발작이 있을 때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영아의 경우 발바닥을 때려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는 경우 주변 사람에게 119 호출 후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해야 하는데 압박할 위치는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의 정중앙의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검지와 중지 또는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모은 후 첫마디 부분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에 접촉시키고 분당 10만 120회의 속도, 흉곽의 1312 깊이로 30회를 눌러줍니다. 후에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하는데 한 손으로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 턱을 올려 기도를 개방 후 2회 연속으로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며 코와 입에 동시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와 같은 심폐소생술을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 3. 아이가 잘못 삼켰어요. 4. 소아 응급 상황. 이것이 궁금하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그 부위의 온도가 매우 높은데 화상 초기에 이열을 빨리 빼줄수록 화상의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로 화상 부위를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화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피부 손상에 의한 통증이 발생하므로 얼음 주머니를 사용하여 냉찜질을 해야 하며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한 보습 로션, 알로에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53. 미세먼지. 1. 미세먼지 넌 누구냐?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 형태의 원자재와 부자재 취급, 공정에서의 가루 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습니다. 인위적 발생원은 공장의 굴뚝 등에서 고체 상태로 나오는 경우인 1차 발생과 가스, 물질이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2차 발생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2차 발생의 경우 화석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수증기, 암모니아와 결합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이 오존 등과 결합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전기그릴, 오븐 등 조리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있는데 음식 표면에서 1540나노미터 크기의 초기 입자가 생성되고 재료 중의 수분, 기름 등과 응결하여 그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리법에 따라 발생 정도가 다른데 삶을 때보다는 굽거나 튀길 때 더 많이 발생하며 이때는 평소보다 2배에서 60배 많은 양이 발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TO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인류의 기대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10월에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만큼 미세먼지의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세먼지 막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미세먼지는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 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의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행동 요령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는 농도에 따라 0에서 30은 좋음, 31에서 80은 보통, 81에서 150은 나쁨, 151 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구분됩니다. 민감군의 경우 미세먼지 보통에서 실외 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나쁨에서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욱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나쁨에서는 가급적 실내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알쏭달쏭 미세먼지 상식.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생활습관으로 기본적으로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하고 농도가 높은 경우 마스크 착용, 충분한 수분 섭취, 외출 후에는 손 씻기, 두피관리, 코 세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실내 환기가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외부 먼지가 많을 때는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미세먼지 수치가 조금 떨어지면 하루에 23번 정도, 날씨가 좋아진다면 1시간에 1번 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실내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며 크고 좋은 제품. 한 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제품을 실내 여러 곳에 배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미세먼지 제거에 더 효율적입니다. 공기정화용 식물을 배치하는 것도 실내 공기청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청소기를 사용할 경우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청소기가 흡입한 먼지가 다시 뒤로 배출되어 집안 내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소기 대신 물걸레 청소를 권장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을 때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담배 한 갑을 피는 것과 같은 피해를 받게 되는데 꼭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실내 운동으로 미세먼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면으로 보면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함유 되어 있는 시스텐이라는 성분이 가래를 묽게 해서 먼지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육류의 살코기 부분, 닭고기의 껍질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황이 많이 들어있는 마늘, 양파 등은 미세먼지에 있는 각종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4. 태양이 만든 재난 자외선. 1. 우리가 몰랐던 자외선의 이중적 면모. 태양빛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자외선은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살균 작용을 하는 등 이로운 역할을 하는 동시에 피부 노화, 피부암, 건조, 피부염, 잔주름, 기미, 주근깨 등을 생기게도 합니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A, B, C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중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차단되며 자외선호와 자외선 B가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층권 오존량과 구름은 지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기상청은 일기의 변화와 성층권 오존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1998년부터 자외선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태양 고도가 최대인 남중 시각대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B 영역의 복사량을 지수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태양에 대한 과다 노출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고 야외에서 일하거나 운동하거나 활동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주의해야 하는지의 정도를 제시해 줍니다. 자외선 지수는 0에서 9까지 10등급으로 구분되는데 0은 과다 노출 시 위험이 매우 낮음을 나타내고 9 이상은 과다 노출 시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외선 지수는 0부터 2.9까지 매우 낮음, 3.0부터 4.9까지 낮음, 5.0부터 6.9까지 보통, 7.0부터 8.9까지 강함, 9.0 이상 매우 강함으로 총 5단계로 분류합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강함으로 예보된 날은 햇볕에 20분 이상, 자외선 지수가 강함일 때는 햇볕에 30분 이상 각각 노출될 경우 피부가 손상돼 붉게 변하는 홍반이 생길 우려가 높으므로 가급적 바깥 활동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분사 형태에 따라 로션, 스프레이, 스틱, 파우더 등이 있습니다. 각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침에 정량을 바르기 위해서는 크림이나 로션 타입이 좋으며 지성 피부의 경우는 젤 타입이 좋습니다. 손에 덜어낼 때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양이 적당한데 이게 조금 많다고 생각되거나 화장이 들뜨는 경우 먼저 절반 용량을 바르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머지 반을 발라주면 유용합니다.
스프레이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는 바르기 간편하고 야외 활동에 유용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 뿌릴 경우 호흡기 질환 유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속에 유분기가 많아 물 세안만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화장한 것과 같이 간주하여 적절한 이중 세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폐물이 그대로 남아 모낭염, 여드름, 접촉 피부염 등의 다양한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이중 세안까지 잘한다면 피부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노화가 진행된 피부라도 관리를 시작한다면 기미, 주근깨 또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처음이 어려울 뿐 자신의 피부에 맞게 바를 땐 넉넉히 그리고 덧발라주는 센스를 발휘하여 조금만 습관을 들여 생활화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알쏭달쏭 자외선 상시. 오존은 지구 대기의 성층권에 있는 경우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기후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오존이 지표면 쪽에 있는 경우 지구상의 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대기 중에 있는 화합물과 2차 반응을 일으켜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의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생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체에 노출이 될 경우 호흡기 질환 유발 및 증상 악화, 급성 호흡기계 질환인 급성 인후염, 기관지염, 상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두통과 의식 불분명 등 신경, 계통 증상 유발, 인체에서 예민한 감각기관인 눈이나 코에 자극과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오존 오염 경보 및 예보제를 실시 중인데 평소 대기에 존재하는 오존 농도는 0.02ppm으로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인 경우 오존주의보, 0.3ppm 이상인 경우 오존 경보, 0.5ppm 이상인 경우 오존 중대 경보가 발령됩니다. 이런 오존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외출을 가급적 하지 않고 외출 복귀 후 반드시 세안을 해야 하며 장시간 실외 활동 및 무리한 운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수분을 공급하며 학생들은 실외 학습을 자제해야 합니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이산화질소와 유기화 합물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사용은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극에 민감한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들은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높은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